네,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석입니다. 이 자료는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 사회정보 활성화 지원 사업이죠. 관련된 보조 사업을 좀 한번 되돌아보겠다는 취지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 결과로 보고서가 나간 바 있는데, 지난 3월달에 대전에서 무슨 교육 있을 때 한번 요약된 자료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 사회정보 서식지에 대한 원고인데, 그 사이에 석가사의 성과가 잘 생길 게 없어서 그대로 들고 나와서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들고 나왔고요. 30분 정도 시간이어서 사실은 다른 경우에 30분이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사회적 농업 쪽에 여러 가지 실천이 누적되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30분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좀 축약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농업, 영어로 소셜 파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에 관한 수많은 학자들의 글이 있고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대체로 일관되고 비슷합니다. 표현이 다를 뿐.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정의는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의 프란치스코 디 이아코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리한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급여를 받고,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기초해서 노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노동통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직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편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지향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이나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농촌 지역에서 아동이나 노인 같은 특정 집단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어로 파밍입니다. 영농입니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에그리컬처, 농업이 아니고 농사입니다. 농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사회복지스러운 실천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것저것 뜻을 가진 실천이면서 필연적으로 농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는 여러 그룹들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그룹이 농민들입니다. 농사짓는 농민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농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농민 없이는 할 수 없는데 농민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줄여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CNG치면은 간단하게 써놨죠.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이렇게 해놨고, 제가 몇 년 전에는 더 줄여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말은 되게 추상적인데 이따가 다른 발표 때 아마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농사 짓는 현장에서 케어죠. 돌봄이라고 부를까요? 돌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육이니까 농사 짓면서 교육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농업에 관련된 교육이죠. 그래서 농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직업교육 훈련 성격의 농사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동이나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업교육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업이나 농촌에 관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교육,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교육 활동이고, 그 다음에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배제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하거나 농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농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운동 활동입니다. 이 사진은 몇 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작년에 구한 사진들이어서 이런 겁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여기는 군산의 산돌팜이라는 데인데 성인 발달 장애인 청년들입니다. 인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죠.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사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직업훈련 성교육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김제에 있는 한 농장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시작된 어르신들이 이 화훼농가한테요 오셔서 농장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머무르면서 이따가 가시고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죠. 뭐 간단한 농업 활동들도 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벼운 의미에서 돌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위에 이 사진은 용인에 있는 그린이시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회사원인데 실제로 16명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고용이 돼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 5년 동안 2018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92개의 사회적 농장이 있다라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써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 92개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농림부의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곳이 92개인 것이고요. 작년까지 보조사업 5년 동안 받고 올해부터는 받지 않는 곳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던 실천의 규모나 양은 좀 줄였을지 몰라도 계속하고 계세요. 보조금 없어도. 그러면 어쨌거나 그것만 합쳐도 100개가 넘죠. 그 다음에 농림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숫자는 셀 수 없지만 꽤 있습니다. 꽤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난주에도 제주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농림부 보조, 농림부하고 아무 관계 없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고 넓게 보면 우리나라 농촌지역 시군마다 지역 자활센터라는 데가 있고 자활센터에서 흔히 얘기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법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정의된 그분들의 노동통합이죠.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을 하는데 자활근로사업단이 하고 있는 업종이 농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영농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농촌지역에 70군데가 있습니다. 자활 쪽의 영농사업단은 전형적인 사회적 농업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농림부와 관련된 것이 한 100여 개 되고 그렇지 않은 거 쭉 보면 글쎄 한 200개는 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짐작입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막 말씀드린 거는 말씀드린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정부 보조를 받아야만 사회적 농업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이나 교육이나 고용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농사라면 우리는 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붙일 수 있고 이름 부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걸 하고 계신데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있어요. 다 사회적 농업입니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 걸 돕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 농장들에게 정부가 활동비를 제공하는 거죠. 지원하는 것이고 현재 92군데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그래서 농림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관해서는 자료를 전국적으로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농림부 보조사업을 받으시는 곳들만 한정하는 얘기입니다. 90몇 개 되는. 그런데
이 자료가 작년 6월쯤에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입니다. 2022년 말 기준도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10% 내지 15%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림부의 사종농 활성화 지원 사업이 투입된 60개, 지금 90몇 개지만 사회적 농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간단하게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돌보고 교육 일자리라고 했는데 농장이 참 미묘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누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2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이 와서 농민하고 같이 뭘 하고 갑니다. 장애가 있거나 노인,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와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죠. 오면 일정 기간 동안 1년 내내 하든가 6개월 동안 하든가 일주일에 한 번 오든가 일주일에 한 번 오든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요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2021년에 23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농장은 60개인데 230개니까 농장마다 한 4팀 정도, 평균적으로 거의 4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고, 그 중에 와서 하는 일의 성격을 보면 돌봄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꽤 있고 일자리, 고용 쪽은 적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자리 쪽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농가들의 경제 상황이 사실은 월급을 줘가면서 누구를 고용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한국의 농가들, 특히 이제 농림부의 사회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적 수준이 한국에 있는 100만 농가의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수준. 딱 중간 내지 평균, 대충 크게 규모가 크고 더 버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평균 수준인데, 한국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얼마냐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올해 1,000으로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농사지어 버는 소득이 평균이 그래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신데, 한국 농가의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1년에 1,000만 원 벌어서 먹고 살기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유지되는 거죠. 그걸 감안을 하면 고용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비율이 적은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230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인원, 한 사람이 하루 왔다 가면 이걸 한 명으로, 연인원 한 명으로 카운트를 하면 한 6만 3천 명 정도가 지나가는 걸로, 6만 3,468명인데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6만 명 넘게 왔다 가는 연인원이 왔다 가는 거고, 시간까지 추정을 해보면 한 번 오시면 한 4시간 정도 농장에서 뭐 하고 가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오간 사람들, 인원을 따지면 한 명이 여러 번 오기도 하니까 제 짐작으로 이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한 3,000명 내지 4,000명 되지 않을까. 이게 2021년 상황입니다. 작년엔 그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연인으로 한 7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 인원도 뭐 한 4,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짐작인데, 아직 자료를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가 실적이고요. 성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몇 분의 시작을 했죠?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사회적 농업 떠들고 다니니까 뭐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관심도 많이 보이시는데, 그거 하면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그거 하면 뭐가 좋으냐. 이게 핵심이죠.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부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 쪽의 학자들이 정리해낸 건데, 3가지가 좋다고 합니다. 농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맨날 집에 혼자 있거나 어디 복지관에 있거나 시설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어디 농사짓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일단은 넓은 데 실내에 풀도 있고 가끔 동물도 있고 이런 곳에 노출이 되고 이런 환경이 좋다니까 심리적으로 좀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줄고 몸을 쓰게 되니까
유익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을 하면 좋은 것, 자연과 만나는 거 좋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밑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오른쪽 밑에 의미 있는 활동. 이거는 특히 장애인분들하고 뭔가 같이 하셨던 분이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에 와서 뭔가 농사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는 것. 풀 뽑고 뭐 토마토 따는 게 뭐 어쩌다 한 번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생각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기술을 살면서 기술을 배운 건데 아니 그게 뭐 수박 따먹하고 산덩이 딴 게 무슨 기술이라고?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사회적 농장에 오시는 분 중에 다수를 이루는 그룹이 성인 발달 장애인인데 고창에서 원 대표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불과 한두 달 전 얘기입니다. 고창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집에 옵니다. 오면 별건 없고 철가나 농사를 지으니까 그날 하는 농사를 같이 좀 합니다. 그날 고추 모종을 좀 심어놨는데 아시죠? 고추 모종을 심고 좀 크면 고추대를 이렇게 지지대를 박고 끈을 묶어서 고추를 고정을 하죠. 쓰러지지 않게. 고추대를 박는 걸 같이 했어요. 알려줬답니다. 자, 고추 모종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세 개 되면 여기다 이 파이프를 꽂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꽂고 알려주고 시범도 보여주고 합수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거 못하십니다. 여기다 하나 심고 골프도 하나 심고 하나, 둘, 셋 산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지만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안 되는, 영영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이분들의 자긍심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주간보호센터 복지관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몇 달 동안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럴 수 있다는 거. 이 차원을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자존심, 성취감을 높여주는 활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거는 뭐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불행히도 우리 사회적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주변 여건 환경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이 우리 사회적 농장에 많이 오세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거칠게 얘기하면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갇혀 있거나 정신요양시설 같은데 있는데 시설이 다 그렇게 못돼 처먹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건물 안에서 10년, 15년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이런 분들을 농장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초대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이 지역사회 안에 이 농민하고 나하고 친구 먹을 수 있고 알게 되고 이름을 알게 되고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이걸 사회적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풀만 쥐고 바깥 바람 쐬는 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뭐 이런 감을 가지고 작년에 좀 테스트 삼아서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86명만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 고추대 씹는 거 배우면 좋아한다, 농사 짓는 거 배우는다,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심지어 설거지 배우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항상 어떤 분들은 이제 밖에서는 특히 전문가 그룹이나 정부 같은 데서는 숫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해봤어요. 올해는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급하게 8월 달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12월에 한번 설문조사 86명, 사회적 농장에 오시는 분들 86명이고 그 중에 한 47명은 성인 발달장애인이고 17분은 만성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 22분이고, 뭘 조사했냐면 내 마음대로 측정할 수는 없어서 WHO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국제기구죠. 그쪽에서 이제 건강 및 장애평가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 건의 조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척도의 추가권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보면 뭐 일상적인 직장 학교 생활을 하기가 나는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5 도전까지 매기 되는데 8월달에 이걸 다 조사를 하고요. 점수를 매겨서 똑같은 걸 4개월 된 그 사람한테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그 중에 어려움이 두 번째 했을 때 지난번보다 덜 어렵다고 점수가 낮아진 사람, 덜 어려운 사람의 비율에서 그 사이에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더 나빠지면 농사일을 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고생을 해서 이 사회는 뭐 아무 관계없이 개인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안 좋아지는데 그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사람의 비율을 빼고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로 거의 대부분 더 좋아졌다는 분이 많아요. 가장 높은 비율이 옷 입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1km 정도 걷기, 몸 전체 씻기, 이런 쪽에서 거의 확실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몸을 쓰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가야 되니까 옷 입는 연습이 되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사를 단기간 내에 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높게 나와서 처음에 저도 의심을 했는데 뭐 이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좀 그렇게 친구관계 유지하기, 낯선 사람 대하기 이쪽은 그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거는 아까 제가 사회적 농업의 좋은 점에서 사회적 연결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변화가 안 되는구나, 4개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는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측면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몸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은 효과를 얻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농장 활동에서 앞으로 좀 주력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담 조사를 저희 연구진들이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게 실감이 날 텐데 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좀 몇 가지만 뽑아서 자료집에 제가 좀 옮겨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약한 건데요. 일단 사회적 농장에 오시는 분들,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들은 얘기, 수십 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 중에 뽑아보면 일단 건강상에 좋은 점이 있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연결 차원에서도 본인이 장애인 본인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옆에서 본 농민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해준 얘기,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료집을 보면.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 만주의 어떤 분은 말을 그렇게 잘하시지 못해요. 장애가 있으셔서, 발달장애가 있으셔서. 근데 그 얘기하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농장에 오면 여기 오면 여기 할머니가 예뻐해주죠. 나를 일 잘하면 예뻐해주죠. 이렇게 얘기하고 할머니 한 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원이 매우 중요한 얘기고, 난생 처음 해보는 농사에 즐겁다, 재밌다, 이런 이야기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겠다, 농업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소망 같은 것이 생겼다, 이런 농담들도 있었습니다. 농장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다 상당수는 경험하시고 있을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보람있고 즐겁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농장에는 평소에 나 혼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얘기하고 혼자 일만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누가 오고 주기적으로 뭔가 할 기회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비즈니스도 도움이 되고, 보조사업 받았으니 당연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입니다. 편견이나 그런 분들은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제천에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농사짓고 사는 곳이 있는데 사회적농업 보조사업 시작되기 한참 전에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 장애인들 데리고 일 시키고 착취하는 거지 이런 시선도 있고 이거 뭐냐라고 뭐라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 농식품부 지원 받아가면서 정부 도움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간판도 하나 써붙여놓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 그런 분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처음엔 이상하죠. 갑자기 못 보던 사람들이 마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 그게 이상하지도 않고 옆에서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예, 좀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대략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사회적농업 하면 이런 게 좋고 잘 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숙제입니다. 정말 100% 다 잘하고 있는가? 괜찮은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은 뭐냐면 농장에 오는 우린 참여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분한테 대놓고 취약계층이라고 부른다든가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농사일에 내가 농사 짓는데 내 농사일에 저분이 참여해서 같이 농사하는 거니까 참여자 이런 분들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대상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농장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인이든 치매가 시작된 어르신이든 정신장애가 있건 발달장애가 있건 아동이든 특히 장애인분들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퉁쳐서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왕에 우리 집에 오는데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농장활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 연결 차원에서 보면 저 사람이 우리 농장에 와서 얻는 이점 도움이 뭐냐면 사회적 인간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는 그 사람 개인을 잘 알지 않고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하시는 농민분들이 내 농장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오면 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기억하고 무슨 글에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과 이름 정도 기억하고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그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몇 달 지나면? 그래서 마치 먼 내 친척 한 사돈의 팔촌 조카쯤 되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대학 관계가 생긴 것이고 사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라는 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러려면 개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농장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021년 기준으로 농장활동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오는 데가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12번 만나가지고는 그 인간관계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몇 번을 농장활동을 해야 좋은 거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준을 정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불문하고 그래도 아마 못해도 보름에 한 번은 얼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하게 얘기는 안 할 거거든요. 보름에 한 번 이러면 다 보름에 한 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더 하셔도 되고 사람에 따라 맞춰야죠. 또 여름에 한 2달 더우니까 쉴 수도 있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건 아니죠. 근데 아직은 일회성이 꽤 많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밀도가 낮은 거예요. 이거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농업은 손님만 장애인으로 바꾼 농촌체험 관광이 아닙니다. 손님만 장애인 와서 농업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뭔가 내가 누가 나를 돌봐주는 곳에 내가 다니고 있고 농사를 배우고 있고 이런 것들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초점을 맞추려면 한 번에 올 때 가급적 적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여건상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어디 복지관 같은 데서 막 한 10몇 명씩 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건 알지만
할 수 있는 한 인원을 좀 줄여야 제대로 뭔가 대화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어떻게 농장활동을 잘 꾸밀 것인지 장애에 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 학습을 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하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부 사업을 해서 5년 동안 했는데 이제 100분 됩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회적 농업을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적잖게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하는 만큼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잘 쓰면 큰 돈 안 들이고 일정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궁금하신 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농업 하는 분들 더 늘려야 되고 사례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보조금 사업도 개선을 해야 되고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죠. 결국은 사회적 농업 활동 이 자체가 농촌 체험 관광이 아니니까 농장에 오신 참여자분들이 농민에게 돈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누가 다루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정부가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그렇긴 한데 보조금은 한시적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종류의 제도는 제가 보기엔 아주 강력한 법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법률은 만들자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적 힘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 힘은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몇 배가 늘어나야 되고 그 주변에 이 사회적 농업을 하는 농민은 아니지만 그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늘어나면 그 정치적 힘으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훌륭한 모습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장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